할머니, 오늘은 문 열지 마세요. 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복도에서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현관문을 떨리게 했다. 옥자는 숨을 죽인 채 도어뷰어로 눈을 가져갔다가 곧바로 뒤로 물러섰다. 문틈 너머로 스며드는 냄새와 정적이 오늘이 어제와 다를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키웠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을 삼킨 끝자락에 날이 서 있었다. 그가 다시 문을 두드릴 때마다 인터폰의 붉은 점이 심장처럼 깜빡였다. 옥자는 손끝으로 호루라기에 차가운 금속을 더듬으며 거실불을 껐다 켰다. 문 너머에서 도윤이 낮게 속삭였다.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어서 오세요. 분홍빛 사연방입니다. 오늘도 이 작은 사연방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분홍빛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옥자는 눈을 떴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니 마포의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간혹 새벽 운동을 나서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옥자는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2년 전 남편이 떠난 후로 매일 아침하는 일과였어요.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체조 음악에 맞춰 몸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꾸준히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어질 게 뻔했죠. 팔을 크게 돌리며 창밖을 내다보니 건너편 동에도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어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고지서 몇 장과 광고 전단지들 사이로 뭔가 끈적한 느낌이 손끝에 닿았어요. 우편함 안쪽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반투명한 재질에 알 수 없는 기호가 그려진 이상한 스티커였죠. 옥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톱으로 긁어 떼어냈습니다. 요즘 애들은 장난도 별나게 하네. 혼잣말을 하며 스티커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이야기와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옥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시가 되자 우편 배달원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조끼를 입은 그가 각동을 돌며 우편물을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옥자는 스케치북을 펼쳐 그의 모습을 간단히 그려 넣었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취미였지만 이제는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죠. 도윤이 이쪽 동으로 오는 게 보여 옥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등기 하나 있으시네요. 고맙네, 도윤 씨. 날이 많이 춥지? 괜찮습니다. 할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옥자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등기봉투를 뜯어보니 은행에서 온 만기 안내장이었어요. 남편이 들어놓은 적금이 곧 만기가 된다는 내용이었죠. 오후가 되자 옥자는 다시 스케치북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풍경을 그리며 각 세대를 관찰했어요. 302호는 항상 낮에도 커튼을 치고 있었고 503호는 베란다에 화분이 가득했습니다. 701호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갔다가 이웃을 만났지만 서로 눈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다들 바쁜 건지 무관심한 건지 옥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경비실을 지나쳤습니다.
경비원 유재성은 모니터를 보느라 옥자를 알아채지 못했죠. 저녁 준비를 하며 옥자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우편함의 스티커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걸 보며 옥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아직은 며칠 후 시작될 이상한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2월 18일 아침, 옥자는 평소보다 일찍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며칠 전 붙어 있던 스티커가 신경 쓰였는지 무의식 중에 우편함 안쪽을 손으로 쓸어봤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서는데 도윤이 복도로 들어서고 있었죠. 할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걱정스러운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도윤은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요.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는데 엘리베이터 CCTV가 고장났대요. 일주일째 수리를 안 하고 있다더군요. 옥자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내는데 CCTV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다니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도윤의 진지한 표정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도윤은 우편 가방을 한쪽 어깨로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동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경비실에서 제지당했대요. 수도 검침한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맞았다더라고요. 옥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노인 대상 범죄가 떠올랐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혼자 사셨거든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옆에 없어서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같은 분들 보면 더 신경이 쓰입니다. 도윤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옥자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내가 알아서 조심할게.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속에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어요. 경비실을 보니 유재성이 의자에 기대 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러니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을 먹고 나서 옥자는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젊은 직원이 컴퓨터 화면만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CCTV요? 아, 업체에서 부품 구하는 중이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이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옥자가 날카롭게 묻자 직원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할머니, 곧 처리될 거예요. 밖으로 나오며 옥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던 미화원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뭐 때문에 관리사무소 가셨어요? CCTV 고장 난 것 때문에요. 미화원이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요즘 단지 분위기가 이상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니고 어제는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는 남자들도 봤어요. 옥자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밖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지만 오늘따라 그 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에서는 최근 늘어난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 사니까 조심하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옥자는 현관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불안과 경계심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밤이었어요. 2월 20일 오전, 옥자는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 유재성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재성도 의외라는 표정으로 옥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경비 아저씨, CCTV는 언제쯤 고쳐질까요? 유재성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군인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눈가의 주름이 깊어 보였어요. 관리사무소에선 계속 미루고만 있어요. 제가 뭐라 해도 소용없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자가 다시 물었어요. 요즘 수상한 사람들 많이 보이던데 괜찮으신가요? 유재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경비실 안을 가리키며 말했죠.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좁은 경비실 안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단지 지도와 비상 연락망이 붙어 있었어요. 유재성이 인스턴트 커피를 타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며칠 전부터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관리사무소에선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옥자는 커피잔을 받으며 긴장했습니다. 유재성이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도 혼자 사시니까 조심하세요. 문 열어주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경비실을 나오며 옥자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뚝뚝해 보였던 유재성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편함으로 가는 길에 벽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량기 교체 안내였죠. 3월 중에 전 세대수도 계량기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안내문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어요. 업체명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만 왠지 미심쩍었습니다. 옥자는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두기로 했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카메라 기능을 찾는데 한참이 걸렸죠. 손가락이 떨려서 자꾸 엉뚱한 곳을 눌렀습니다. 점심 후 마트에 가는 길에 302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며칠째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기도 그랬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8세의 정 할머니였어요. 어머, 한 여사님. 요즘 잘 지내시죠? 네, 그럭저럭요. 정 여사님은요? 두 사람은 잠시 안부를 나눴습니다. 정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저도 요즘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문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현관문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유재성이 순찰을 돌고 있는 게 보였어요.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 구석구석을 비추는 그의 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도윤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오면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필요한 일이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옥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어요. 유재성과의 대화, 계량기 교체 안내문, 정할머니의 불안한 표정까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아직은 막연한 불안일 뿐이었습니다. 2월 22일 아침 6시 옥자는 또다시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뭔가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반투명 스티커가 우편함 안쪽 구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2번은 아니었죠.
스티커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숫자, 같은 기호가 작게 적혀 있었어요. 옥자는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왠지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03호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남의 집 문 앞을 살피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일 같았지만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 옆 벽면을 손으로 쓸어보니 손끝에 뭔가 걸렸어요. 역시나 비슷한 스티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옥자는 계단으로 내려가며 각 층의 몇몇 집을 확인했습니다. 302호, 601호, 그리고 706호. 모두 비슷한 위치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보니 모두 혼자 사는 집들이었습니다. 우편함으로 돌아오니 도윤이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만요. 도윤이 고개를 들자 옥자는 손에 들고 있던 스티커를 보여줬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우편함이요. 일주일 전에도 있었고 오늘 또 있었어요. 다른 집에도 있더라고요. 도윤은 스티커를 받아들고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이건 표식 같은데요. 누군가 일부러 붙인 것 같아요. 옥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동에서도 이런 거 보셨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배달하면서 몇 개 봤어요.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집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윤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 볼게요. 경찰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줄까요? 일단 신고는 해봐야죠. 그리고 할머니, 혹시 스마트폰 쓰실 줄 아세요? 옥자가 머뭇거리자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진 찍는 법이랑 전화 거는 법은 꼭 아셔야 해요. 증거를 남기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그들은 옥자와 도윤을 흘깃보고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이 그들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 사람들, 본 적 없는 사람들이네요. 옥자도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제가 들를게요.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리고 이 스티커도 사진으로 남겨둬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창가에 서서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그 작업복 입은 남자들이 다른 동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뭔가를 적으며 이동했습니다. 옥자는 스케치북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그려 넣었어요.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의도는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오후 옥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를 노트에 정리해 놨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스티커가 정말 위험한 신호일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걸까? 나이가 들면서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도어뷰어로 확인하니 도윤이 서 있었고 그 옆에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옥자가 문을 열자 아이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맑은 목소리에 옥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오늘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제 딸 하림이에요. 하림이는 까만 눈을 반짝이며 옥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옥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 예쁘네. 들어와요, 추운데. 거실로 들어온 하림이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옥자가 그린 풍경화들이었죠. 아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진짜 예뻐요. 고마워. 하림이도 그림 좋아하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옥자는 서랍에서 사탕을 꺼내 건넸습니다. 하림이가 사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순간 옥자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아이를 제지했지만 옥자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그래, 할머니는 혼자 살아. 하림이는 아빠랑 둘이 사는구나.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안 외로워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평정을 찾았습니다. 옥자는 아이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다니. 도윤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림아, 여기서 만화 보고 있어. 아빠가 할머니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리고 올게. 하림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자 도윤과 옥자는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순찰은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옥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대비는 해야죠. 일단 스마트폰부터 배워보세요. 도윤은 차근차근 카메라 앱을 여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옥자의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 어려웠어요. 몇 번이나 실수했지만 도윤은 인내심 있게 기다려줬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사진이 찍혀요. 한번 해보세요. 옥자가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도윤의 얼굴이 화면에 담겼어요.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소파에서 하림이가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옥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아빠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윤이 하림이를 데리고 가려 할 때 아이가 옥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림 가르쳐 주세요. 그래, 언제든지 와. 부녀가 떠난 후 옥자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과연 자신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옥자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월 1일, 새 달의 첫날이었습니다. 옥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달력을 넘겼어요. 3월이라는 글자를 보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계량기 교체가 이번 달에 있다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아침 8시 도윤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옥자가 문을 열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은 좀 더 본격적으로 배워보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긴급 전화 거는 법부터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화면 아래 초록색 전화 아이콘 보이시죠? 옥자의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지만 며칠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니 숫자판이 나타났어요. 도윤이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일일이 누르고 그 다음 초록색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옥자가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성공했을 때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이번엔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번호를 저장해 두시면 터치 한 번으로 연락할 수 있어요. 도윤은 자신의 번호를 단축번호 1번에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앱을 열어 간단한 문자를 보내는 법을 가르쳤어요.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움이라는 두 글자를 겨우 입력했습니다. 이 정도만 보내실 수 있어도 충분해요. 위급할 때는 이것만 보내세요. 수업이 1시간쯤 진행됐을 때 도윤이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상벨이에요. 제가 몰래 하나 구했어요. 손바닥만 한 검은색 장치였습니다. 빨간 버튼이 가운데 있었어요. 이걸 누르면 제 핸드폰으로 알람이 와요. 할머니 집 위치도 같이 전송되고요. 옥자는 감동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해도 되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거예요. 회사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안심이 안 돼서요. 도윤이 떠난 후 옥자는 혼자 스마트폰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사진 찍기,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를 반복했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어뷰어로 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각 집을 돌고 있었어요. 옥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바닥만 찍히고 두 번째는 흐릿했지만 세 번째는 제대로 찍혔어요. 남자들이 옥자의 집배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어뷰어로 확인하니 신분증 같은 걸 들고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수도 계량기 사전 점검 나왔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옥자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고 오세요. 연락받은 적 없어요. 남자들이 잠시 머뭇거리다 옆집으로 갔습니다. 옥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바로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라는 짧은 문자였지만 성공적으로 전송됐다는 표시를 보니 안심이 됐어요. 저녁이 되자 도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경비실에도 알렸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옥자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이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서툴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3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도어뷰어로 보니 하림이가 작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어요. 아이 뒤에 도윤이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하림이에요. 그림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옥자가 문을 열자 하림이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죄송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림이가 꼭 오고 싶다고 해서요. 혹시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반가워요. 옥자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긴장 속에 살았는데 아이의 밝은 에너지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하림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옥자는 아이를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2시간 후에 데리러 올게요. 하림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도윤이 떠난 후 옥자와 하림이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림이가 스케치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요. 보고 싶으세요?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작았어요. 하늘에는 별 하나가 그려져 있었죠.
이게 아빠고 이게 저예요. 그리고 이 별은 엄마예요. 옥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니. 옥자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하림이는 재능이 있어. 할머니도 가족 그림 있어요? 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그림이었어요. 2년 전 남편이 떠나기 얼마 전에 그린 것이었죠. 이분이 할아버지예요? 그래,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셔. 하림이가 옥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그럼 할머니도 외로우시겠네요. 저처럼. 가끔은 그래. 하지만 하림이 같은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림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옥자는 아이에게 연필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하림이는 집중하며 따라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기에 눈, 코, 입을 그리면 얼굴이 되는 거야. 와, 신기해요. 할머니는 정말 잘 그리세요. 두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어요. 옥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옥자는 부엌에서 호떡을 만들었어요. 하림이가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이렇게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봐. 하림이의 작은 손이 반죽을 조물조물 만졌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호떡이 익는 동안 달콤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하림이가 호떡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옥자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시가 되어 도윤이 돌아왔을 때 하림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아빠 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잘 그렸어요.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께 감사드려야지. 하림이가 옥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오렴. 부녀가 떠난 후 옥자는 식탁에 남은 그림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림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냉장고에 붙였어요. 집안이 갑자기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3월 5일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옥자는 이제 습관처럼 먼저 도어뷰어를 확인했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공구함을 들고 있었죠. 누구세요? 수도 계량기 교체하러 왔습니다. 전세대 점검이라 문 좀 열어주세요. 옥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어요. 신분증과 작업 지시서 먼저 보여주세요.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 명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도어뷰어 앞에 대었어요. 너무 빨리 치워서 제대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주머니, 빨리 좀 열어주세요. 다른 집도 많이 돌아야 해서요.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연습한 대로 카메라 앱을 열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져 다른 앱이 열렸습니다. 다시 시도하니 이번엔 성공했어요. 잠깐만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고 열어드릴게요. 옥자는 문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도어뷰어로 보이는 남자들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지만 얼굴은 어느 정도 찍혔어요. 아주머니, 우리 바빠요.
안 열면 그냥 가요. 한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가 작은 종이를 문틈으로 밀어 넣었어요. 여기 QR코드 찍어서 확인해 보세요. 정식 업체예요. 옥자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도윤이 알려준 게 생각났습니다. 이상한 링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죠. 떨리는 손으로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3번 만에 겨우 인식됐어요. 화면에 나타난 주소를 보니 관리사무소 홈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상한 사이트였어요. 옥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올 때까지 문 안 열어요. 돌아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가자. 여기 표시해두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옥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도어뷰어로 밖을 확인했어요.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문 옆 벽을 살펴보니 작은 스티커가 또 붙어 있었어요. 이번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번엔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자꾸 오타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검침원 왔었어요. 라고 쓰는데 5분이 걸렸지만 결국 전송에 성공했어요. 얼마 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괜찮아요. 문은 안 열었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지만 혼자서 대처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도윤이 가르쳐준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오후에 유재성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아까 수상한 사람들 왔었죠? 다른 집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가짜였어요. QR코드 확인해 보니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됐어요. 유재성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똑똑하게 대처하셨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세요. 저녁이 되어 혼자 앉아 있는데 오늘 일이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두려웠지만 이겨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74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하루였습니다. 3월 7일 오후 3시, 옥자는 경비실 앞을 지나다가 유재성이 손짓하는 걸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어요. 옥자가 경비실로 들어가자 유재성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재성이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이었는데 주차장 구석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3월 2일 새벽 3시에 찍힌 겁니다. 화면 속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 4~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명이 종이를 펼쳐들고 다른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파트 도면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가짜 검침원들 같아요.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옥자의 등줄기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유재성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했죠. 근데 실제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순찰만 늘리겠다는 답변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재성이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빼곡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표식이 붙은 집들 명단이에요. 옥자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302호, 503호, 601호, 706호, 그리고
자신의 집 번호도 있었어요. 모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15가구예요. 전부 70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유재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옥자가 물었어요. 유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유재성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혼자 사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비슷한 사기를 당하셨죠. 제가 늦게 알아서 막지 못했어요. 그의 눈가에 깊은 회한이 어렸습니다. 옥자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유재성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말이죠.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경찰이 안 도와주면 우리끼리라도 막아야죠. 유재성의 말에 옥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제가 도윤 씨한테도 알릴게요. 그분도 도와줄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 이거 가지고 계세요. 유재성이 호루라기를 건넸습니다. 목에 걸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었어요. 위급할 때 이거 부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경비실을 나온 옥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더 컸어요. 유재성이라는 뜻밖의 동료를 얻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윤에게 전화했어요. 이제는 번호를 누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윤 씨, 유재성 씨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도윤도 놀랐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내일 제가 경찰서에 다시 가볼게요. 이번엔 증거 자료를 다 들고 가서 강하게 요구해 봐야겠어요. 저녁을 먹으며 옥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고 곧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유재성이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히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옥자는 호루라기를 목에 걸었어요. 작은 호루라기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유재성, 도윤과 함께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의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맞서야 했습니다. 3월 10일 새벽 5시 옥자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렸습니다. 세면대, 부엌, 화장실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빛 속에서 낯선 트럭 한 대가 주차장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트럭 옆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스마트폰으로 그들을 촬영했어요. 이제는 손떨림도 많이 줄어서 선명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트럭에 적힌 회사명이 보였어요. 며칠 전 QR코드에 있던 이름과 달랐습니다. 6시가 되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어뷰어로 보니 이웃들이 나와서 수돗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할머니도 보였어요. 옥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 여사님도 물이 안 나와요? 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른 이웃이 말했어요. 관리사무소는 전체 수압 문제라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때 옥자는 문득 자신의 현관문 옆을 살펴봤습니다. 벽 아래쪽에 작은 기계 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자석처럼 생긴 검은색 물체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옥자는 즉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들도 확인해 봤어요. 표식이 있던 집들마다 비슷한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위치도 거의 같았어요. 문틀 아래쪽 구석진 곳이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웠죠. 급히 유재성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에서 나온 유재성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저도 방금 확인했어요. 이 장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의도는 아닐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이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유 선생님, 큰일이에요. 옆 단지에서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대요. 옥자와 유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수법이 똑같아요. 먼저 표식을 하고 가짜 검침원이 왔다가 그 다음날 침입했대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행동할 계획이었어요. 수압이 낮아진 것도 문에 붙인 장치도 모두 침입을 위한 준비였죠. 유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가 밤새 순찰을 돌겠습니다. 도윤 씨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경찰에도 다시 신고하겠습니다. 옥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든든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집에 계시면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오후가 되자 단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입소문이 퍼져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뒤늦게 비상공지를 붙였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옥자는 현관문 안전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스마트폰을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비상벨도 침대 옆에 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유재성이 벌써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 도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교대로 단지를 지키기로 한 것 같았어요. 밤 10시가 넘자 단지는 평소보다 일찍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불안 속에서 잠자리에 든 것 같았어요. 옥자는 거실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3월 12일 아침 8시 옥자는 도윤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오늘이랑 내일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가라고 해서요. 옥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도윤이 없다니.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괜찮아요. 일이 우선이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정말 죄송해요. 유재성 씨한테는 제가 연락드렸어요. 비상벨은 꼭 가지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도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그가 없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믿고 스스로 해내야 했어요. 점심 무렵 하림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출장 간대요. 저는 옆집 아줌마가 봐주시는데 그림 그리고 싶어서 왔어요. 옥자는 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림이가 있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이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뭘 그릴까? 봄꽃이요. 할머니랑 아빠랑 저랑 꽃 구경 가는 그림 그릴래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옥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림이가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한 꽃을 그리는 동안 옥자는 아이의 모습을 스케치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걱정돼요. 혼자 출장 가서 외롭지 않을까요?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금방 돌아올 거야. 옥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오후 4시 하림이가 돌아간 후 옥자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요한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뒀어요.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남편의 사진까지 작은 가방에 넣어 침실에 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재성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제가 밤새 순찰 돌 테니 걱정 마세요. 도윤 씨 없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저도 군대 나온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유재성의 자신 있는 말투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 9시 옥자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유재성이 손전등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내일 오후에 돌아올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려다가 일에 방해될까봐 그만뒀어요. 11시가 되자 단지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간혹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옥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루라기를 목에 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줬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혼자 힘으로 해내야 했어요. 아니,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죠. 유재성이 밖에서 지키고 있고 도윤도 내일이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할 하림이도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옥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유재성의 손전등, 불빛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 긴장된 기다림은 곧 끝날 것 같았어요. 3월 13일 밤 9시 옥자는 거실 창가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단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74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혼자서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쳐 지난 며칠 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넘겨봤어요. 도윤과 하림이의 모습, 유재성이 순찰하는 장면,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의 스케치까지.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옥자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74년을 살아왔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다. 남편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왔고 혼자가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이겨내야 한다. 하림이를 위해서라도.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것보다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유재성이 밖에서 지키고 있고 도윤도 내일이면 돌아올 거예요. 11시 옥자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옷이지만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차림이었어요.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스마트폰을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비상벨도 베개 옆에 놓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교사로 일했던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 남편과의 첫 만남, 결혼, 그리고 이별까지. 새벽 1시,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유재성의 발소리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제법 밝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이상하게 평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시가 넘어서야 옥자는 얕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 하림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옥자도, 도윤도, 유재성도, 심지어 하늘의 별이 된 사람들까지도. 새벽 4시, 옥자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곧 새벽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동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곧 햇살이 비칠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옥자는 스케치북을 꺼내 새벽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순간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 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어요. 3월 14일 아침 6시, 옥자는 현관 벨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도어뷰어로 확인하니 도윤이 서 있었어요.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셨어요?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왔어요. 도윤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그가 상자를 열어 보였어요. 빨간 버튼이 달린 검은색 장치였는데 이전 것보다 더 정교해 보였습니다. 이건 개선된 비상벨이에요. 누르면 제 핸드폰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자동으로 신고가 돼요. 옥자는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녹음 기능도 있어요. 수상한 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녹음돼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도윤이 옥자의 현관문 안쪽에 비상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조이는 그의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설치를 마친 도윤이 테스트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작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완벽해요.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그때 유재성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도윤 씨,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경찰에서 오늘 특별 순찰팀을 보낸대요. 세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유재성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촬영한 영상이랑 할머니가 모은 증거들을 다시 제출했더니 이번엔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옥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어요. 9시가 되자 단지에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내려서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옥자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이 옥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근처에 있을게요.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가 냈어요.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것 같거든요. 점심 무렵 하림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돌아온 걸 알고 기뻐하며 뛰어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들도 왔대요. 그래, 이제 안전할 거야. 옥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림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어제 집에서 그렸어요. 할머니 드리려고요. 그림에는 큰 집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자신, 그리고 경비 아저씨까지.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옥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와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오후 3시 유재성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경찰이 수상한 트럭 한 대를 단지 밖에서 발견했대요. 조사 중이래요. 드디어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비상벨을 한번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 걱정 마세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앞섰어요. 지난 며칠 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오늘 밤 시험대에 오를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옥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충전이 완료된 상태로 손 닿는 곳에 있었고 호루라기는 목에 걸려 있었어요. 비상벨도 바로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소와 달리 경찰관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유재성과 도윤도 각자의 위치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대비 태세였어요. 이제 정말 준비가 끝났습니다. 3월 15일 새벽 4시 옥자는 잠을 자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였어요. 옥자는 조심스럽게 도어뷰어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옆집 문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문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옥자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먼저 스마트폰으로 그들을 촬영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선명한 영상이 찍혔어요. 그리고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신호가 전송되는 게 보였어요. 몇 초 후 복도 끝에서 유재성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계단에서는 도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유재성의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그들이 도망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경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경찰관의 명령에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어요. 그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지만 도윤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옥자는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가 문을 열자 도윤과 유재성, 그리고 경찰관들이 서 있었어요. 범인들은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옥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모아두신 증거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 절도 조직이에요. 옥자는 스마트폰을 들어 방금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감탄했어요. 완벽한 증거네요. 할머니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단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정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한 여사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범인들을 잡았어요. 이제 안전해요. 옥자의 말에 이웃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식이 붙었던 집의 어르신들이 옥자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한 여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전 9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거한 범인들이 여러 건의 범죄를 자백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옥자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점심 무렵 하림이가 아빠와 함께 찾아왔어요. 아이는 옥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유재성도 경비실에서 나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머니, 함께 싸워서 영광이었습니다. 옥자는 이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를 즉시 수리하고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옥자는 창가에 앉아 평화로운 단지를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빛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케치북을 꺼내 오늘의 장면을 그렸어요. 유재성과 도윤, 경찰관들, 그리고 안도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이 모든 게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74세에 이런 모험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3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옥자는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었어요. 옆에는 도윤과 유재성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림이는 그네를 타며 즐겁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 저 높이 올라가요. 봐주세요. 하림이의 밝은 목소리에 세 어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발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옥자는 그 모습을 빠르게 스케치했습니다. 하림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도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유재성이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단지가 정말 안전해졌어요. CCTV도 전부 새 것으로 교체됐고 야간 순찰도 강화됐죠. 사건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남아 있었어요. 정할머니가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 여사님, 이거 드세요. 아까 시장에서 사왔어요.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끼리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정 여사님도 오시고요. 옥자의 제안에 모두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하림이가 그네에서 내려와 달려왔어요. 손에는 민들레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예쁘죠? 정말 예쁘네. 고마워. 옥자가 꽃을 받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림이가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어요. 와, 제가 그네 타는 거예요? 정말 잘 그리셨어요. 다음엔 하림이가 직접 그려볼까?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아이와의 그림 수업은 이제 일주일에 2번으로 늘었습니다. 하림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옥자는 작은 미술 교실을 열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옥자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스케치북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스마트폰도 잘 쓰시잖아요. 사진도 찍어요. 도윤이 제안하자 옥자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카메라 앱을 열 수 있었어요. 네 사람이 모여 셀카를 찍었습니다. 하림이가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아파트 단지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무섭고 차가웠던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우리 동네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옥자는 오늘 찍은 사진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하림이가 그린 가족 그림 옆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보, 봐요. 이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혼잣말이었지만 누군가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첫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옥자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스티커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연대하며 함께 싸웠던 시간들. 74세에 시작한 모험이 삶에 새로운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 하림이와 함께 봄꽃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도윤도 함께 갈 거고 유재성도 시간이 되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분홍빛이 길들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 분홍빛 사연방이었습니다.